이 묵직하고 서늘한 감각 오랜만이구만. 마이크로 켜졌어. 경초. 이 차가 어떻게 나왔고 아직까지 나와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대우 다마스라고 딱 부르는 게 이제 1991년 스즈키 에브리의 2세대 모델을 이제 일본에서 가져와서 판매를 시킨 건데, 폰이라든지 이런 차들로 자동차의 대중화가 이루어지긴 했지만은 그것보다 좀 더 서민층도 부담 없이 차를 가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국민차 배경에 대해서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야 되는데요. 한국이 86년 아시안게임 그리고 88년 올림픽을 연달아 개최하면서 국민들의 이런 자긍심이 한껏 뛰어올라 있던 시대예요. 우리는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자동차를 보급하려는 이런 정책을 지속적으로 내놔요. 그런데 큰 차를, 대형차를 보급하자니 한국은 산유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그만 차를 보급할 수 있도록 국민차 정책을 실시를 해요. 그러면서 거기에 제일 먼저 협조를 했던 게 대우입니다. 그러면서 나온 게 대우 국민차의 다마스와 브라보, 티코 이런 차들이 있죠. 승용차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국내 최초의 약간 경차라고 볼 수 있는 티코가 나와 있고, 자영업자들, 영세 상인들이나 이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말 어필을 크게 할 수 있었던 차가 다마스로서 나온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맞지? 그렇지.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얘 소개를 먼저 하고 시작했어야 되잖아. 그냥 자막 한번 달아주면 돼. 셰빠예요. 쉐보레 차를 세 대째 타고 있고 다음 차도 쉐보레를 고민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스파크 트랙스 스파크. 다음 차를 뭘로 탈 거라고요? 콜로라도. 이 차랑 그나마 포지션이 비슷한 차를 타고 있거든요. 기아 레이. 네. 그나마예요. 사실 억지로 우겨서 비슷한 차예요. 맞지. 사실 레이는 상용차의 느낌보다는 그냥 CUV? 경영 CUV. 모티브를 사는 것도 다이아스 탄토였잖아. 그치. 근데 사실 탄토도 따지고 올라가면은 이런 원박스 경상용차에서 출발을 한 차고, 그렇지. 다마스는 그 원형이 그대로 내려오고 있는 거고. 근본적인 뿌리는 같은 차니까. 네. 사실 상용차로서 다마스가 많이 나오기도 했는데 그 이전에 있던 승용과 상용을 겸용하는 승용 밴들이 후속 모델들이 잘 안 나와요. 폰이나 엑셀까지는 밴이 있었지만 엑센트부터도 밴이 안 나왔고, 기아 프라이드는 워낙 그 국민차로서 역할을 계속 했기 때문에 끝까지 밴이 나왔습니다만 아벨라도 밴이 없었어요. 이런 식으로 승용 밴들이 단종되면서 그 빈자리를 채운 게 경차들도 나오니까 경차 밴과 다마스라고 보시면 좀 쉽죠. 티코도 밴이 있었던 거? 티코 밴이 있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승용 밴의 메리트가 없어진 게 세금 혜택도 빠져. 굳이 승용차에서 밴을 만들 필요가 없던 거야. 또 포터나 봉고는 당시까지만 해도 살짝 부담이 있는 차였어요. 어지간한 승용차들 수준의 가격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아무래도 가격적인 부담이 있었어요. 가격 얘기가 나왔으니까 가격 얘기를 좀 해봅시다. 이 차가 처음 나왔을 때 초기의 기본형의 가격이 400만 원대 후반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당시에 팔고 있던 주경차라고 하면은 이제 소나타, 대우에서는 프린스, 브루엄 같은 거 있었을 거고, 이때 프린스가 980만 원대부터 코코드, 소나타 다 900만 원 후반대부터 시작했어요. 대형차로 보자고. 브루엄이랑 그랜저가 있을 텐데, 브루엄이 한 1500 정도부터 시작했어요. 1500부터 스타트가 1500부터. 그랜저도 1600, 1700부터 시작을 했었고, 일반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차 가격들보다 훨씬 쌌고, 그리고 지금 기준으로 차가 한 990 정도. 물가 같은 거 감안했을 때 차의 가격이 적게 올랐다라고는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풀옵션이 1100만 원대 좀 넘어가고, 사실 옵션이랄 것도 없어. 에어컨이랑 인조 가죽 시트 패키지 12만 원. 뭐 가죽이랄 레자 레자. 차의 이런 근본적인 뭐 그런 부분에서 사실상 뭔가 바뀐 게 없어요. 일단 엔진 얘기를 해봅시다. 직렬 3리터 헬리오스 LPGI. 처음 났을 때는 가솔린도 있었는데 그게 일찍 단명이 되고, 사실상 LPG로만 25년 가까이 팔았던, 25년 넘게 팔았던, 짐 싣고 잘 나간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긴 있잖아. 이미지가 있긴 있는데, 사실 이
차의 토크가 그렇게 좋은 편이라서는 아닌 거예요. 이제 이 차가 이제 41마력, 43마력 그 정도 할 거고 출력이 토크가 대충 6kg 정도. 동급 경차 6이라고 하기도 참 부당하지만 어쨌든 같이 경차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그런 차들에 비해서도 그렇게 좋지 못하기는 했는데 그때는 가스차의 출력이 워낙 약했거든요. 그래서 티코랑 비교해도 다마스 출력이 떨어졌어요. 티코가 워낙 처음부터 40마력이 넘었는데 다마스는 38마력? 더 낮았던 걸로 기억해요. 그랬는데 왜 이제 이 차가 짐을 싣고 그렇게 잘 뻗어 나가냐라는 느낌이 있었냐. 근데 이 당시 일본에는 마력 규제가 걸려있었어요. 아직도 걸려있잖아. 경차 마력 규제도 있는데 경차 마력 규제는 법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고 자율규제고 워낙 그렇다 보니까 출력을 높일 필요가 없던 거야. 실제 쓰기 좋게 한국차 일본차들이 유독 그렇게 돼 있었잖아. 그리고 50km에서 탑기어가 들어가요. 빠르면 40km에서 넣어도 돼. 거리가 되게 짧아요. 짐을 싣고 잘 나간다라는 그런 느낌도 되게 있었고 전자제어 장비가 일절 없고 진짜 모든 조작체계가 전부 다이렉트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엑셀도 그냥 밟으면 나가고 브레이크 밟으면 서고 5단 수동연속기 직결감도 벨로스터 N은 아니지만 나름 진짜 직결감 좋아요. 과장 좀 보태서 그 차를 좀 재밌게 몰 수 있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재밌게 몰 수는 있어. 받는 만큼 나간다. 사실 요즘 이런 차가 없잖아. 이런 차를 짐 싣고 다니기 좋으라고 만들어 놓은 차죠. 중간에 걸리는 게 없으니까 출력이 오롯이 들어와. 오롯이 들어오고 노면의 정보도 온몸으로 오롯이 받아. 살려주세요. 이거 의외로 오르간 페달이다? 맞아. 발이 되게 편해. 근데 원래는 오르간 페달이 상용차에 많이 쓰던 페달이라 승용차에 썼다 그래봤자 뭐 포르쉐 같은 스포츠카들 정도고 상용차들은 워낙 오래 타는 일이 많으니까 발이라도 편하라고. 그런 목적을 가진 차를 벤치마킹을 해서 갖고 온 거니까 일단 높습니다. 1.9m 정도 아마 되는 걸로. 1.98이면 2m라고 칩시다. 그래, 하늘에서 인프라고 치자. 오랜만에 하지 마, 머리 아파. 풀스프링을 쓰고 있고 허리 아파요. 그러니까 집에서 과수원을 하니까 포터가 한 대 있어요. 근데 그걸 생각하고 타니까 이 차는 포터는 리무진이었어. 이 차 익숙해지고 어지간해서는 승차감이 불편하다는 얘기는 잘 안 나오게 되죠. 굳이 이거보다 야 이거 승차가 더럽다라고 느껴지는 거 튜닝용 서스펜션. 그래도 지금 이 다마스의 기준으로 바뀐 거 몇 가지를 좀 둘러보면은 클러스터 디자인이 2013년부터 좀 더 승용차스러운 느낌으로 바뀌었고 아날로그 미터기였던 것도 트릭 컴퓨터로 바뀌었는데 사실 트릭 컴퓨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누적 거리에 구간 거리에 AD 그리고 타이어 공격. 타이어 공략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도 장족의 발전이야. 사실 달라 그래서 억지로 담그니까 이걸 감독의 발전으로 봐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좀 중요한 게 달렸으니까 인테리어가 좀 더 컬러풀하게 바뀌었어. 아 그리고 저거 LPG 차단 버튼이 없어졌어. 아 맞아. 어쨌든 LPG 엔진의 신기술을 썼기 때문에 없어진 거겠죠. 그러면은 윈도우 스위치도 도어 쪽으로 옮겨졌고 센터페시아 쪽에 달려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센터페시아 쪽에 달려있는 윈도우 스위치 별로 안 좋아했어가지고 차가 작아서 얻는 이점도 있지만 이게 차가 너무나도 작아서 단점이 확실히 있는 게 일단은 운전석 공간이 그렇게 크게 확보가 안 되다 보니 앞바퀴가 생각보다 앞쪽이 다시 말하면 앞쪽 오방이 되게 짧기 때문에 공간에서 뭔가 착출할 여유가 없다 보니까 앞쪽 플랫도 없고 그러니까 엔진도 좀 앞으로 와 있고 그러니까 앞차축도 앞바퀴도 운전석 쪽에 가깝다 보니까 다리를 특히 왼다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죠. 운전석에서도 이런데 동승석에서 똑같은 문제가 그대로 발생을 해요. 그냥 가격 상승 요인을 최소화하려고 개선을 안 하다 보니까 좀 개선이 됐어야 될 부분도 안 되는 게 많아요. 국내 시장에 파는 차들은 무조건 차시자실 제어 장치, 그리고 타이어 공격 경고 장치 이런 안전 장치를 의무적으로 달아야 되는데 다마스는 그 조항에서 위에가 돼 있습니다. 타이어 공격 경고 장치만 달려 있어요. ABS도 없고 에어백도 없고 에어백도 없고 심하게 말하면 목숨을 내놓고 달리는 거는 다름이 없지. 굴러다니는 관짝이라는 표현도 괜히 나온 차는 아니에요. 여전히 안전하다고는 얘기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안전에 신경 쓴 티는 냈구나 싶은 게 다마스에서 다마스2로 이제 2차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앞범퍼랑 뒷범퍼가 아주 살짝 늘어나.
앞범퍼는 눈에 띄게 늘어나는데 뒷범퍼는 바뀌었지? 의 수준이에요. 그나마도 라보는 안 바뀌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호감을 받았다기보다는 원래 다마스의 앞모습이 직선형이었고, 그런데 다마스2로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되게 좀 동글동글해지죠. 어떻게 보면 망둥어 같은 인상에, 이전까지의 라보가 생활 밀착형 차라는 거를 어필을 했다면은 페이스리프트가 됐을 때는 친구 같은 차라는 인상을 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도 그때 다마스2에서 나왔던 컬러로 흔히 다마스2 하면 딱 생각나는 그 대표적인 그 하늘색, 의외로 유채색을 많이 어필했던 차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는 다마스였다. 차가 워낙 단순하니까 단순하게. 개조하기가 쉬워요. 아 맞아. 그래가지고 그 폭스바겐 미니버스처럼 개조를 하는 거. 다니는 분들도 많지. 라보든 다마스든 공간 활용성 자체는 지금 탁월하다 보니까 실제로 뭐 미니 푸드트럭 같은 걸로 쓰기가 용이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도 되게 많아. 타코야키 트럭으로 유명하죠. 아 맞아. 아 맞아. 바꿔야겠어. 다마스라는 차 자체가 죽다 살아난 전적이 좀 되지. 2007년이었을 거야. 2007년에는 배기가스 규제 미달이어가지고 잠깐 생산이 중단됐다가 규제에 충족이 되는 엔진으로 개조를 해서 나왔고, 13년도에 환경 규제랑 안전 규제랑 다 걸렸었지. 그렇게 돼서 이제 잠깐 명맥이 끊기려 했었다가 2020년 말까지인가? 21년까지 다마스랑 라보에 한해서는 그 연재를 유예라고 말하는 게 좀 더 낫겠지. 좀 명맥이 계속 이어지기는 했는데, 사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마스가 처음 나왔을 그런 90년대 당시에는 이 차가 이런 형태였어도 상관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제 2020년대 도로 사정에서 다마스라는 차가 이 모습 그대로 달리기에는 너무 위험하고, 그렇잖아. 뭐 얘기하기 싫은데 사고 한 번 나면 진짜 좀 종이자처럼 구겨지는 그런 다마스의 모습밖에 솔직히 안 떠오르잖아. 고속주행 시 안정성도 너무 불안하고요. 한국에서 포터나 봉고가 버티는 게 좀 신기한 얘기지만, 그 토요타도 하이에이스를 1.5박스로 바꿨어요. 하이에이스가 전 세계적으로 봉고차의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차거든요. 근데 원박스 차로는 그런 안전 규제를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1.5박스로, 그러니까는 솔라티나 마스터처럼 앞이 나온 형태로 바뀌었어요. 물론 구형 하이에이스를 아직도 파는 시장은 있습니다만 안전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한 지역이고요. 포터나 봉고도 장기적으로는 1.5박스 형태로 바뀔 거예요. 또 바뀌는 상황에서 다마스를 남겨놓는다? 직무유기죠. 당장 이 차의 원형이 되는 스즈키 에브리만 해도, 현행으로 판매되는 에브리는 몇 차례 풀모델 체인지를 거쳐서, 다 1.5박스로 바뀌었지. 그렇지. 그러니까 뒷좌석 어때? 한스프링이라는 거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읍내에서 한 30분 정도 타고 다닐 때 전혀 지장 없을 정도의 30분. 30분. 그렇다는 건 다마스의 타임 리미트는 30분. 30분. 그래, 장거리 누가 뛰자 그랬어. 저요? 아, 모닝으로 매년 3만 킬로씩 뛰니까 이거 괜찮을 줄 알았지. 아니, 이 차는 모닝이 아니잖아. 아, 맞아. 나 올해 25,000밖에 안 뛰었구나. 아이씨.